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식입니다. 겨울이라 날씨는 좀 쌀쌀하지만 이 분당 포럼에 오니까 분위기는 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시는 우리 고은길 의원님, 장관님 이 자리에 뵙게 돼서 좀 특히 반갑습니다. 네. 제게 이제 주어진 제목이 선진국을 향한 우리 사회의 혁신. 제가 포럼 측으로부터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음악 할 때 지정곡이 있고 자유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당 포럼은 자유곡으로 노래를 부르는 데가 아니고 지정곡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하고 싶은 자유로운 그런 주제를 정해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기왕 분당 포럼이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저에게 이와 같은 제목을 주셔서 그냥 그대로 수락을 했습니다. 선진국을 향한 우리 사회의 혁신, 참 거창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잘 설명하고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70년간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룬 경제적 성과라든지 국격의 신장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세계 중심 국가로의 도약, 이런 것도 해방 후에 우리가 이룬 성과입니다. 이러한 기적의 원동력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우수하고 근면한 노동력, 국민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우리가 기술 입국을 실현하고 R&D 투자를 충분히 하고, 또 새로운 ICT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력을 결집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도 내외자 총동원 체제로 자본 부족을 극복을 했고, 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통해서 대외 지향형의 국가 경제를 이루어서 성과를 거두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국민들이 함께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자랑을 하지만은, 그런 사이에 많은 부작용을 경험을 했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를 안게 됐다.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극복해야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까 이영애 이사장님께서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문제점의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허신행 전 장관님께서도 짧지만은 그야말로 함축적인 내용으로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는 말씀을 두 분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두 분이 짧은 시간에 주제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현재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극화로 인한 갈등 구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중산층이 감소하고 또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고 생계형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지역, 이념,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증대해가고 있다. 또 경제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편입이 되고 있고 저출산에 따른 문제를 우리가 안게 됩니다.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서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 복지 수요의 증가가 그만큼 심대해지는데 이러한 복지 문제를 우리 정치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에 따른 경제적 활력이 저하되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잘 사회적인 공감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강력하게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정치가 그런 역할을 솔직히 해주지 못하고 있다. 파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치 문화가 미성숙한 상태에 있고 또 법치주의는 힘들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대법관 시절에 어느 모임에 포럼에 초청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8년 전입니다. 우리 사회 문제점을 저는 5가지로 이렇게 봤었습니다. 정직성의 문제, 폭력성의 문제, 준법성 문제, 혁명정신 문제, 노동천시 문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이 과연 세계 선진국 사람들에 비교할 때에 과연 정직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34년을 법관으로 지내는 동안에 그야말로 우리 사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습을 사건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나라의 범죄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사기 사건이라든지 위증이라든지 무고라든지 하는 사건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일반적으로 비교적 정직의 문화가 박약한 것이 우리 사회가 아닌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폭력의 문제 물론 이제 신체적 육체적 폭력도 있고 언어적인 폭력도 있고 하지만은 저는 우리 사회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이런 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떨 때는 주먹이 먼저 나가는 그러한 행태를 보여주는 사회다. 제가 1978년 젊은 때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독일 사람들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길거리에서 그 사람들도 다툼이 있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말로 싸우고 곧 주먹이 날아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이 주먹이 날아가는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말하자면 뭐 사소한 이런 폭력부터 또 공권력에 대한 저항하는 폭력부터 우리 사회가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다. 저는 부끄럽지만 감히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준법성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법을 아주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일제 때는 일본이 통치 수단으로서 말하자면 법을 이용했고, 또 해방 후에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면서 또 군사 독재 시절을 지내오면서 말하자면 준법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탈법하고 편법하고 위법하는 것이 생존의 수단이 되어 있는 우리 사회 분위기가 있다. 따라서 이 준법성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생명경시, 저는 생명경시를 생각하면서 당시에 우리나라에,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당시에 낙태, 불법 낙태가 1년에 30~40만 건씩 자행되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참 우리가 참 벌을 받은 그런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명경시,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리고 노동청시, 일제시대는 물론이고 그 이전 조선시대에 말하자면 성리학이나 유교 영향으로 산업공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육체노동을 천시하는 이런 이제 정신이 우리 국민 사이에 알게 모르게 소개되어 있다. 서구의 선진 사회는 결국은 육체노동이냐 정신노동, 사무노동이냐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잘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는 길이다 하는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했던 것에 비해서는 우리는 노동을 너무 천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다. 이런 5가지를 제가 한 18년 전에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를 오면서 다시 한번 과거를 리마인드 해보니까 과거에 제가 저와 같은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참고로 지적한 7대 사회학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1925년, 지금부터 90년, 근 100년 전에 지적한 사회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극복이 돼야 바람직한 사회, 올바른 사회, 지금 저희가 말하는 선진과 사회로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합니다. 원칙 없는 정치, Politics without principle, 원칙 없는 정치.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부연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가슴에 와 봤죠? 원칙 없는 정치. 그 다음에 도덕성이 없는 상업, Commerce without morality. 그저 돈 벌면은 이익 취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 과정은 무시하는 이와 같은 노력 없는 부, Wealth without work. 노동을 해서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뒷받침 않은 상황에서 돈을 벌어가는 그러한 사회. 인격 없는 지식, knowledge without character. 아무리 지식이 있더라도 인격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인격이 없이 지식만 필요해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사회적인 해악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사회 모습들. 인간성이 없는 과학, 사이언스 위사 휴머니티.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 문명 발전 그리고 인간의 삶을 더 증진시키기 위한 것일 텐데 때로는 그러한 인간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야말로 남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과학의 모습도 있다. 그 다음에 양심 없는 철학, 플레저 위사웃 컬처.
쾌락 좋은 거죠. 뭐 행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절제되고 기쁨이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될 텐데, 그야말로 양심은 제껴두고 그저 쾌락만 추구하는 이러한 풍경. 그 다음에 희생 없는 신앙, worship without sacrifice. 종교는 내 이웃을 돌보고 또 나아가서 사회를 건전하게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복 신앙에 얽매이거나 남을 위한 것보다도 자기를 위한 이와 같은 희생을 하지 않는 신앙. 어떻습니까? 90년 전의 지적인데 지금도 공감이 가시죠? 우리 사회가 하나도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는 더 심화된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어느 자료에서 이걸 보고 많은 공감을 했고,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좀 발동해서 여기에다가 3개를 제가 보태봤습니다. 공정성 없는 언론, Press without fairness.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사회에 이러한 풍조 모습이 보인다 하는 지적인데,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 없는 NGO without accountability. 물론 NGO가 국가나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챙겨서 사회 곳곳에서 하는 건전한 NGO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NGO가 본연의 임무하고는 달리 활동을 하고 있는 NGO들도 상당히 있다. 이것이 오히려 사회 해악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그 다음에 상호 존중이 없는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without mutual respect. 20세기,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가장 인류 역사에 있어서 변화된 것이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양성평등 문제는 물론 당연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양성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서로 부분적으로는 증오하는 모습으로 이런 문제들이 풀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점도 있다. 그래서 제가 3개를 재미삼아 보태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인류 문명은 앞으로 발전하기 마련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에게 주어진 제목도 사회혁신, 선진국으로 사회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제목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건 이제 1915년 이야기, 그리고 앞에 5가지 지적했던 것은 제가 8년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국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조금 더 이와 같은 앞에서 말한 것 같은 수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본다고 합니다. 권력구조 문제, 선거제도 문제가 우리 사회를 선진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시간 관계상 깊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소위 1987년에 만들어진 지금의 현행 헌법, 장기 군사 독재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 그러한 의미 있는 헌법이었지만, 지금 이 헌법은 말하자면 단임제,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중심제는 역사적인 사명을 다했다.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선거제도도 아울러서 해야 된다. 분단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도 훨씬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통일을 먼저 이미 25년 전에 이루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유럽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국이 됐습니다. 오늘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 있는 것이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곰곰이 따져보면 그것은 독일의 정치였다 하는 것이 제가 공부한 결론입니다. 독일의 정치의 특색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데 선거를 할 때에 투표권을 두 개를 행사를 합니다. 하나는 지역구에 행사하고 하나는 정당에다 투표를 합니다. 그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의원 정수를 50% 이렇게 이제 배정을 하는데, 가령 의원 정수가 100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정당 투표의 비율에 따라서 일단 의석을 배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당이 50% 정당 투표를 했다 하면은 의원 정수 전체의 100명 중에 50석을 무조건 그 당에다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50석을 배정을 하는데 일당이 지역구에서 40석을 이미 확보를 했다. 그러면은 기왕에 50석 확보했으니까 40석을 빼고 나머지 10석만 비례대표에서 이렇게 버텨줍니다. 어느 당이 지역구에서는 한 석도 못 얻었는데 정당 투표에서 10%를 얻었다 하면은 10석을 주고 그 10석에 대해서는 비례대표에서 확보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의석의 비율이 정확히 정당의 지지 득표 비율에 따라서 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소선거국이지 않습니까? 51대 49로 이기더라도 49%는 그냥 사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전국의 100석의 의석이 말하자면 지역구 경우에는 51대 49로 51석을 얻은 데가 뭐 지역구 전 의석을 차지해도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선거에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선거제도입니다. 물론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거대 양당 제도가 아니고 의회에 진출하는 그 정당들이 4개, 5개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정당 투표를 해가지고 5% 이상을 얻은 정당에 대해서 그 득표 비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 이상을 득표를 하는 이제 정당이라는 것이 대개 한번 선거를 하면 4개 내지 5개 정도가 나옵니다. 이 다당제 국가죠. 다당제 국가인데 만약 일당이 정당 투표에서 50% 이상을 얻으면은 의원의 과반수를 넘어서 단독으로 이제 수상을 뽑고 이 내각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당제 국가에다가 또 독일 국민들이 결코 한 당에다가 과반수 이상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가 끝나면은 1당하고 2당이 됐든 3당이 됐든 한 당하고 이렇게 연립을 해가지고 연립정부를 구성을 해서
장관 자리도 배분하고 하고 또 뭐 장관 자리 몇 개 나눈 것이 연립정부가 아닙니다. 선거 때 공약이 달랐잖아요. 그럼 공약을 일일이 맞춰가지고 단일 공약을 만듭니다. 그것이 한 2달 동안의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협약이 다 완료가 되면은 이제 연정 협약서를 작성을 하고 장관 자리를 어떻게 배분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그 연정이 말하자면은 단일 공약에 의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4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을 연정이라고 하는데 독일이 2차 대전 후에 분정이 끝나고 49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연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화하고 타협하고 절충하는 겁니다. 공약을 단일화하는 작업 그리고 장관 자리 배분합니다. 서로 좋게 타협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작업이죠. 계속해서 타협하고 절충하고 하지 과반수를 넘어서 끌고 가는 그런 정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일의 경우는 권력을 쪼개서 그것을 다시 국정 운영에 합치는 과정에서 더 큰 국력의 결집이 이루어지는 이런 정치의 모습을 독일이 보여주고 있다. 지금 현재 메르켈 총리는 일당 기민당 출신 우파 정당입니다. 그런데 2등한 3인당하고 연정을 했습니다. 1당하고 2당이 연정을 하다 보니까 의원의 80%가 이게 여당인 셈입니다. 그런데 선거에 지난번 선거 2013년 선거의 결과를 보면 1당이 아주 메르켈 당이 선전을 해가지고 과반수는 못 얻었지만은 어쨌든 전체 의석에서 과반수 의석에서 5석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5% 이상 득표를 해서 정당에 의회에 진출했던 2당, 3당, 4당이 3인당, 녹색당, 좌익당이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과반수보다도 5석을 더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당, 2, 3, 4당이 우리가 연정을 하자 하면은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2당, 3당, 4당은 자기네들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 하는 시도는 이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제 선거 끝나고 제가 거기 있을 때인데 2당, 3당, 4당이 연정을 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연정한다는 논의를 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거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국민이 절대적으로 지지한 정당은 1당인 우파 정당 기민당인데 아무리 과반수 이상을 좌파가 결과적으로 얻었다 하더라도 그 연정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는다. 만약 그와 같은 일을 2당, 3당, 4당이 하면은 그 다음 선거에서는 확실하게 말하자면 기민당에다가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표를 몰아주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정을 하는 거고요. 1당과 2당이 연정을 합니다. 그걸 대연정이라고 합니다. 1당하고 3당하고 4당이 연정을 할 때는 이제 소연정이라고 하는데 대연정은 독일 역사에 있어서 대연정을 지금까지 3번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소연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 5년 단임제 국가에서 흔히들 임기 초기에는 굉장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임기 절반을 넘어가고 임기 끝나도록 하면 오히려 레임덕이 급속화되고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은 결국은 정치, 정파, 정당 간의 합리적인 대화, 타협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권력 구조 문제가 우리도 대화, 타협, 절충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선거제도도
51대 49가 100대 0으로 되지 않는 그러한 합리적인 제도, 그렇게 해야 국민들 마음이 말하자면 갈등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지한 정당이 20% 지지를 얻었으면 국정에서 20%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줘야 국민들이 말하자면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지. 경우에 따라서는 45% 지지한 그런 정치적인 목소리는 전부 묻혀버리고 50%한 넘은 목소리가 전체를 지배한다고 했을 때에 과연 그 나라가, 우리 사회가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력 구조나 선거 제도도 정말 정파나 정당의 이해를 떠나서 국가의 먼 장래 이익을 위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현실에 있어서 국회 선진화법 굉장히 이상적인 제도죠. 타협하고 절충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치권 국회가 아직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 선진법이 도달돼가지고 지금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그러한 혼란 상태니까 세종시 중앙행정부가 서울과 세종시로 또 국회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력에서는 상당한 마이너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세종시 문제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문제도 인사청문회 좋은 제도죠. 공직에 나가려면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실력 있고 인품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 묘에 있어서는 이걸 정쟁으로 수단하거나 또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공격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능력 있는 분들이 오히려 피하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저런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복지 제도 정비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 국가로 당연히 지향해야 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또 나아가고 있죠. 그러나 복지의 우선 순위와 그 범위라든지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작 고민을 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엄청나게 갈등하고 우리 사회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 지난번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으로 누리과정이라고 해가지고 3세부터 5세까지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교육을 시키자. 3세에서 5세 사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그러면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도 있고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유치원은 이제 교육이라고 보는 거고요. 어린이집에 가는 것은 이제 보육이라고 나쁜 겁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 유치원이냐 어린이집이냐 구별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합을 해가지고 누리과정으로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키자. 그러나 어린이집은 또 어린이집대로 주면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보육하면서 교육에 역할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한 제도죠. 출발한 제도인데 그러면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기로 했냐면은 그 지방교육재정조부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내국세의 21% 정도를 당연히 그 지방교육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재원으로 지급하도록 딱 법에 되어 있어요. 지방교육재정조부금으로. 그건 딱 21% 가까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법에 그렇게 딱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학교도 폐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생이나 학교 수나 이런 건 줄어드는데 그건 딱 21% 가까이 정해져 있고 그 돈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과거에 비하면은 이제 그 교육 재정 여건이 훨씬 초중등 교육이 여건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부분 남아야 되죠. 당연히 학생 수도 줄어들고 학교도 줄어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어린이집 보육으로 돌려서 쓰도록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잘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세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21% 배당 받는 것이 줄어드니까 지금까지 소위 진보 측 교육감들도 다 따라서 하다가 이제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 오늘의 갈등의 사태입니다. 저런 문제들도 결국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사무를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를 다시 한번 다 점검을 하고 또 지방세하고 국세를 어떻게 다시 조정할 수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하고 해서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근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근본적인 노력보다는 그저 현실적인 정치적인 접근이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은 우리 정부나 사회가 아직은 하지 않고 있다. 등한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국세하고 지방세, 나라에서 세금을 받는 건 국세하고 지방세인데 이제 비율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대개 한 80% 국가 전체 우리나라에서 받는 세금 중에서 국세가 한 80%고 지방세가 한 20% 정도 이렇게 됩니다. 75%에서 25%. 이 사이인데 정작 돈을 쓰는 곳은 어디냐면은 지방에서 한 60 내지 70%를 씁니다. 그러니까 국세를 받아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에다가 줘가지고 지방에서 더 많이 쓰게 하고 있으니 차라리 제 생각 같아서는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을 조정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쓰는 비율, 지방에서 쓰는 비율에 맞게 좀 이렇게 다시 제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서로 넘나들면서 오고 가는 교부금의 형태로 오고 가는 것을 최소한도로 주의해야 그와 같은 갈등이 줄어들고 또 지방으로서는 어떻게든지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하나라도 더 받아오면은 유능한 자치단체장이고 그걸 도와주는 국회의원은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 되면 이건 아니다. 원칙을 세워서 그에 따라서 하고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한번 정비가 돼야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제가 앞에 제가 제시했던 5개 그리고 한기가 같이 적어졌던 10가지 7 플러스 3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남은 한 10분 동안은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거대 담론의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 이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작고 사소하게 보이지만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할 대목들이 우리 사회는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총리 때 건강사회 만들기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제가 총리 취임해가지고 바로 우리 총리실에 간부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선진인류 사회로 다양하기 위해서는 공정사회 제가 2010년 10월 1일에 총리로 취임을 했는데 그해 이제 8월 15일 날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정사회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관 출신이고 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경사회가 돼야 된다는 것은 괜히 제가 생각하는 바이고 또 그런 점에서는 제가 그 부분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과제도 그런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했죠. 공경사회 만들기 하고 또 함께 우리 사회 격리 현상 해소를 위한 건강사회 이 12개 과제를 우리가 선정했고 추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개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생명과 가족 존중의 우리 사회 인포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첫째, 자살 예방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인구 10만 명당 1년에 한 30명이 자살을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불명예스럽게 제1입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고 연 15,000명 정도 정말 비극입니다.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제가 아까 생명경시 이야기했죠. 낙태, 불법 낙태 이야기했지만은 자살을 저렇게 방치 또는 조장하는 사회 이거 해결하지 않고 경제도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가 성장한들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살 예방 대대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살 예방 관련 이렇게 단체 시민단체하고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저건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살을 어떤 이유든지 시도했던 사람은 다시 또 자살을 시도를 한답니다. 2번, 3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데이터를 확보를 해가지고 접근을 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관리를 하면은 그걸 바뀔 수 있다. 그때 제가 저 작업을 하면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하고도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말하자면 죽음을 결심하는 그런 순간에 어느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오거나 전화라도 한 번 해주면 생각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하고 시민단체가 협력을 해서 예산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복지하느라고 1조, 2조씩 하고 세고 누수하는 것 생각한다면 1년에 뭐 2, 300억만 집어넣어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인공 임신 중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때 7, 8년 전에 할 때는 한 30만, 40만 정도 할 때는 뭐 수천시 인구 정도가 임신 중절로서 생명이 사라지고 지금은 이제 정확한 통계는 되게 어렵지만 추정하는 것은 연간 한 17만 명 정도의 이제 임신, 불법 임신 중이었죠. 뭐 합법적으로 보호자보건법에 정해진 사유에 따라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건전한 입양 능력은 우리 애 낳아가지고 버리고 해외로 나갔지 않습니까? 해외로 나간 우리 아이들이 뭐 성공 신화를 쓴 경우는 어쩌다 예외적인 거지. 전부 어렵습니다. 그 사회에 적응 못하거나 정체성에 혼동을 또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태원 근처에서 통화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설교에서는 해외 입양, 미혼모 문제를 흘러서 해결하면서 국내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가출이기 청소년 문제, 우리 청소년의 17%가 가출에 유혹을 받고 있는 위험에 교통사고 사상자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연 한 5,000명 정도가 교통사고 사상합니다. 자동차 수에 비율에 찾아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신뢰 있는 사회, 폭력, 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이 12%, 언어 폭력, 말로, 그리고 인터넷 댓글 등등 따돌림, 왕따. 우리의 아이들이 저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총리 때 학교 폭력 문제가 아주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을 해서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82쪽에 달하는 대책을 발표했고 이런 노력을 했지만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되고 선진국도 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은 그런 문제들도 해결에 줄여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많이 이렇게 개선이 되고는 있다 이렇게 보면 더 한층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 얼핏 하면 고소하는 또 위증이 때로는 미덕으로 나하고 친한 사람, 내 이웃 사람 위해서 거짓말 걱정해서 하는 거 그게 오히려 미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분별한 고소하고 위증하고 이런 걸 줄이지 않고는 선진국으로 할 수 없죠. 고소 줄이기는 사건 중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일본에 우리가 중국어 사건이 50배랍니다. 10만 명당 그 고소당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170배랍니다. 우리가 일본 때로는 우습게 알고 우리가 하지만 저런 점에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입니다. 인터넷 댓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이와 같은 참 악한 댓글을 달 수가 있는지. 정말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됩니다. 관원상제 허가시키 여러분 공감하시는 내용이지만 실천이 안 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중독 없는 사회, 도박 중독, 불법 도박 없는 사회 만들기. 우리나라의 성인의 유병률, 도박에 빠져있는 저게 9.5%입니다. 외국에 대해서, 외국에 뜨기 위해서 탐사돼도 치료를 요하는 자가 80만 명이라고. 인터넷 중독 없는 사회 만들기. 성인의 60%, 유아동은 10.9%. 인터넷 중독이 되어 있는데. 마약, 약물 원하는 주의고, 대표적인 하나, 비만 치료용으로 마약이 사용되고, AH 치료제로 사용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잠재적인 문제들입니다. 이와 같이 12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도 알게 모르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사회적인 이슈로 조금 끌어올려가지고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거대 담론의 문제 못지않게 보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선진국의 길은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가 없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 시대를 지냈고 일제 후각 그런 세상을 지냈고 그리고 해방 후에 혼란과 전쟁과 또 까지 갈등을 겪었고 또 이렇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압축적으로 발전해온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물질 만능, 충량, 성과 지상주의, 탈법, 협법 이러한 어려움들을, 부작용들을 우리 사회가 인지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완전 풍요도 어느 정도 이뤘지만 걱정하는 문제도 더 커졌다. 예전에 가난했을 때가 더 행복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사회는 결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좀 망나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이런 포럼이라든지 많은 관련된 단체들이 함께 국가나 지방정부와 협력해가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런 사회가 될 때에 우리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깜깜.